자, 그러면 이제 더 집중적으로 질문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보시는지. 왜, 그러니까 강남 집값은 이제부터 조정이 올 거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올해 빠르면 연말에 대대적인 조정이 올 거고, 지방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지방은 상승하지 않아도 양극화는 축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유지만 되더라도. 근데 그리고 지방 집값도 떨어지는데 서울 집값이 유독 강하게 떨어져도 양극화는 해소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가볍게 토지의 부활은 일시적으로나마 양극화 해소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가격의 조정이 있으면 지방 집값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더 강하게 떨어지면. 근데 어쨌든 이광수 대표님의 주장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거든요. 서울 집값은 대대적인 조정이 그러니까 서울 집값은 이제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 네,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집값은 지금요, 빠졌다 올랐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 지역은 빠진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일부 지역만 빠진 상태에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른 지역이 어떻게 될 거냐. 대표적으로 해서 강남 3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 3구가 그래서 양극화의 핵심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질문을 조금 더 좀 작은 질문을 하면 더 작게 하면 강남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래서 김환 소장님은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정확하죠? 근데 저는 강남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로 광범위하게 되면 노원구가 떨어지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더 빠지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30% 빠진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원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한 10%는 빠질 수는 있어도 더 빠지긴 힘들다. 근데 강남 집값이 이제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게 제 전망이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게 중요하죠, 이제. 일단 첫 번째는요. 이제 지방이 오르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부동산의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본질은 다른 자산과 다르게 투자 가치와 사용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 쓰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지방의 부동산은 사용 가치에 근접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사기 시작할 겁니다. 뭐 지역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그게 부동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로만 사면 절대 부동산은 지방의 부동산은 회복이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사용 가치에 근접하면 부동산은 수요가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집은 필수품이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그리고 새 아파트를 좋아하고 좀 더 나은 지역을 원하니까 거주 목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실수요자가 들어오면서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방이 회복을 얘기하는 이유. 이제 강남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수요 공급 논리예요. 수요 공급인데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급등한 것도 저희가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강남 집값이 예를 들어서 계속 올랐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2016년부터 오른 거예요. 특히 2018년부터 급등했어요. 자, 자산 가격이 급등했다고요. 빠르게 상승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빠르게 상승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동산은요. 유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살 수 있는 수요가. 그래서 지금 강남에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요. 그런데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왜 집값이 올랐을까요? 그건 공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줄어도 공급이 더 줄었어요. 왜 공급이 더 줄었냐면 여기서 공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에요. 이게 2021년부터 매물이 급감해요. 왜 급감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 이슈. 또 하나 뭐냐면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크니까 매물을 안 내놓죠. 사실 이래서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강남의 집값이 오른 건 수요가 많아서 오른 게 아니에요. 공급이 없어서 오른 겁니다. 사람들이 집을 안 팔아서요. 그 원인이라고요. 그러면 집값이 하락한다고 제가 예상하는 이유는 이제 집을 팔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팔집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강남은 다른 지역보다 유독 투자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수요보다도.
반포의 원베일리 있지 않습니까? 네. 신축 아파트죠. 거기가 투자로 몇 프로가 들고 있냐면 50%가 투자 들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네. 이제 그게 다 매물로 나오면 누가 사줄 겁니까? 그런 순간이 오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집값이 오른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 막 사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서 오른 게 아니고 매물이 감소해서 오른 건데 이제 매물이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하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매물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반면에 지방은 사용 가치에 근접해 있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면 양극화가 줄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질문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집값이 오르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찾아서 지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아니요, 이동이 아니고요. 예, 현지에서 사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이광수 대표님하고 토론을 많이 해봐서 그 좀 인구 구조 변화를 많이 감안하지 않고 시장을 진단하신다는 것도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의 집값을 논할 때는 인구라는 변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더군다나 실수요기 때문에.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울산 지역인데 지금 울산시는 집값이 되게 강하게 오르고 있는 편이에요. 거제도도 좀 꿈틀대고 이게 조선업이에요. 조선업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하는 니즈는 일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무슨 의견을 갖고 있냐면 이제 5개 광역시나 혹은 그 밖에 시도에 있는 지방 집값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기반이 되어서 실거주 수요든 거주 수요가 있게 될 때 수요가 뒷받침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반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뭐 분산 전략을 뭐 잘 펼쳐서 만약에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막 집중됐었는데 그게 일자리가 만약에 지방에 막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산업이 융성돼서 그래서 대거의 인력이 이동한다든가 일자리가 생겨서 만약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떨어진 가격이 이제 가격이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수요로 연결될까 하는 그런 의문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엄청 폭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트리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사용할 사람들이 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 집값이 더 이상 안 빠지면 매력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투자자들은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막 오른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오른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이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면서 거래량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집값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투자자들도 들어와요. 네. 그게 바로 일종의 트리거고 견인 효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요는 같이 연결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실수요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투자 수요가 움직이고 이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지방도 그런 연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하죠. 인구라든지 아니면 뭐 산업이라든지 중요한데 그거하고 또 별개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장기적인 구조로 보면은 10년 후에는 사실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3년 안에 이렇게 시장을 전망할 때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도 충분히 수요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돌려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을 통틀어 군 구별로 나눴을 때 지난 약 5년 동안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 하나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지난 5년 동안요? 예. 수도권에서? 예.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부터 지금까지 좀 비교했을 때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전 가격과 후 가격으로 나눴을 때 시당위로요? 군구
부산까지. 부산까지? 예. 철원군? 전 파주? 옹진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 자, 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네. 인천시 옹진군. 네. 저는 거기 섬을 자주 여행을 갑니다. 제가 섬 여행을 참 좋아해요. 다음 달에 또 갑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옹진군이 인구 소멸 현상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투자자들이 빠진 거죠. 그죠? 투자자들이 빠진 거고 집 가격이 떨어진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가 인구 소멸 현상이 끝나고 다시 인구가 유입될 거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거주 수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투자 수요도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에도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뭐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소멸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인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뭔가 일자리가 갑자기 어떤 특정 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창원 기계산업단지가 갑자기 뭔가 융성이 돼서 뭐 일자리 갑자기 생기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의 마음도 실거주자의 마음도 과연 매수를 하려 할까 떨어진 가격에서라도 또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더 떨어질 거라는 우려감 하에 움직이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워낙 광범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모든 지방을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그리고 투자도 가능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네,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개만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거는 제가 지역은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그 무료 강연 4월 9일 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때 오셔서 무료 강연 있어요. 4월 9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들어오고 실수요가 들어오면 이제 투자 수요까지 붙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지방을 보는 제 견해입니다. 근데 지역별로 이제 편차가 크겠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강화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어디 충북의 어디 한적한 도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일단은 제가 서울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를 좀 이따 하더라도 지방 집값 오를 것이라는 유광수 대표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김광석 교수님께서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속이 시원한데요. 일단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인구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부산을 다뤘거든요. 한국 제2의 도시 소멸 위기 부산.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젊은 친구들이 다시 다 빠져나가죠. 부산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제 자기는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친구들은 다 부산에 사냐라고 하면 울산에도 가 있고 포항에도 가고 서울, 경기도에 다 흩어져 있다는 거죠. 왜? 일자리 때문에. 부산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관광객들을 위한 뭐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일자리는 있어도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90년대만 하더라도 부산 인구가 400만 정도 됐어요. 지금은 327만입니다. 70만 정도. 70만 정도면 서울의 강남구보다 더 크잖아요. 거의 강남구 1.5배 정도의 인구가 사라져 버렸죠. 주로 누가?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기성세대들, 한마디로 노인이라는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좀 약간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굳이 한 채를 더 살까요? 아니면 신규 아파트, 물론 돈이 많은 분은 해운대나 이런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살 수는 있겠으나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지방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거야에 크게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물론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고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보조들 뭐 정부에서 미분양 소진 대책이 나오거나 뭐 어떤 그런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면 충분히 지방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나오는 대책을 보게 되면 뭐 주택수 빼줄게. 주택수 빼줄게. 뭐 양도세 뭐 5년간 면제도 아니고 그냥 주택수 빼주고 중과세 빼줄게. 중과세 빼주는 것 정도만으로 지방집을 저는 사야 될 요인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미분양도 여전히 많고요. 부산, 대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저는 지방에서 좀 희망을 찾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세종시. 세종시 지금은 어려운데 저는 앞으로 대전, 충남의 물량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 상호 연관작용인데 세종시는 그래도 공무원 일자리가 있고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반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종, 대전, 울산 정도는 뭐 광주 뭐 충분히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는 있는데 꽤 많은데요. 그렇죠. 모든 지방을 근데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부산, 대구 같은 지방의 상징적인 우리 2대, 3대 도시들은 여전히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소장님, 아시잖아요. 5년 전에 부산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서울보다 높았어요. 5년 전에 그랬죠. 근데 5년 전에도 노인과 바다였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그게 속성이에요. 5년 전에 어떤 뉴스가 나온 줄 아십니까, 교수님? 부산의 집값이 급등하니까 일본인들이 와서 산대요.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이 가서 2주택 한대요. 뭐지? 그 뭐죠? 휴양하는 걸 뭐죠? 그런 별장으로 산대요.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과잉이다. 그때 모두 다 근데 다 그 얘기했다고요. 부산은 이제 국제 도시가 되고 뭐 한국에 뭐 그런 거야. 희망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저희가 논의하시는 게 맞아요. 인구가 감소하고 그죠? 서울로 오고 이거는 장기 추세예요. 5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50년 전에 부산 좋았어요. 서울보다 좋았어요. 그러면 50년 전에. 아까 그럼 몇 년 전 얘기하신 거죠? 뭐가? 아까 예전 얘기한 게? 95년도가 좋습니다. 그럼 한 2000년대부터 계속 안 좋아진 거잖아요. 서서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그런 장기적인 흐름과 자산 가격의 변동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전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뭐 물론 부산이 반등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지금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진짜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대구 같은 지방 거점 도시들이 잘 돼서 애들 집값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젊은이들이 서울로 안 오고 여기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야 서울도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 경쟁력을 가져야 서울도 살아나는데 지금 너도 나도 서울로 올라오는 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장기에는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변화로 앞으로의 장기를 얘기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근데 트렌드 자체가 트렌드 흐름 자체가 바꾸기가 그러니까 자 집값도 보자. 강남 집값 떨어질 수 있죠. 우리 2012년, 13년에도 떨어졌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잠깐 떨어졌었고 뭐 IMF 외환위기도 떨어졌었고 2022년 말에도 한번 떨어졌는데 뭐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죠. 미국이 미친 듯이 뭐 금리를 다시 울트라 스텝 몇 번 올려버리면 충격 안 먹겠습니까? 집주인들이 강남의 집주인들, 서울 집주인들이 금매로 집어던지는 거는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포감. 와, 큰일 났다. 지금 안 팔면 안 돼라는 순간적인 공포감이 있을 때는 금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치 못하는 변수를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해서 강남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상황을 미국이 금리를 갑자기 올릴 수 있어. 그걸 가정해서 강남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라고 말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강남 집값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져라고 한다면 강남 집값은 5년 전에도 비쌌어요. 항상 비쌉니다. 뉴욕 집값도 비싸고요. 도쿄 집값도 지금 비싼 집은 서울 집값 뭐 원베일리 말도 못할 정도로 도쿄의 비싼 집들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게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어도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라고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싸다는 이유로 빠진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왜 계속 오릅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한정된 수요. 강남이라고 해서 강남에 나홀로 아파트까지 지금 다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 안 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올라가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뉴스도 그렇고 나는 원베일리 오늘도 제가 임장 다녀왔습니다만 원베일리나 압구정 아파트가 올라가는 걸 강남 전체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기정사실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몇 개의 진짜 우리나라 희소같이 약간 피카소 그림 같은 느낌? 피카소 그림 100억에 샀는데 200억에 가면 그게 거품입니까? 500억 갈 수도 있고 1000억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부자들이 가는 아파트들은 그들만의 리그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강남 전체 뭐 나홀로 아파트, 거연 마천, 송파 3구니까 거연 마천 아파트도 천정부지 올라갈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오른다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성장에 아까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성장으로 가고 경기 침체가 가더라도 자산가들은 오히려 자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브라질 못 사는 나라들도 부자들은 더 부자예요. 그렇게 본다면 부자들이 가는 자산 시장은 저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은 내가 돈 많으면 한 점 더 샀다가 너 돈 있네 2점 사고 또 3점 사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100억짜리 건물 하나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방 얘기하지 말고 서울에 예를 들어-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이 광진구에 아파트를 하나 팔았어요. 네. 송파구에 잠실 얘기를 할까요? 잠실 S를 팔았어. 네. 현금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니에요. 그분들이 대치동이나 반포로 넘어갔다고. 왜?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서 반포 아파트 파신 분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다 상급지로 이동했어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반포 아파트가 막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송파구 아파트는 강동구나 광진구나 마포에서 갈아타는 거죠. 마포 주민들한테 가서 왜 가격을 조정 안 해주냐 그러면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는데 내 가격을 내리게 되면 나는 못 따라가. 팔 이유가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쇄작용이.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네. 뭐냐면 한국에 지금 집값을 올리고 있고 그런 아파트들 가격을 올리는 게 이 구조예요. 네. 갈아타기고 피라미드 구조라고요. 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송파구의 집은 어떻게 팔았냐면 영등포에 집을 팔고 가요. 그렇죠. 그럼 영등포의 집은 어떻게 팔았을까요? 노원구에서 집을 판 사람이 영등포를 샀다고요. 그래서 연쇄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자금을 어디에서 출발시켰냐면 정책 자금이요. 무주택자한테 60조 원을 때려 부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아파트를 팔아서 영등포로 가고 영등포로 간 사람이 마포로 가고 마포로 간 사람이 이렇게 이전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돈줄이 돈이 있어서 움직인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산 게 아니라 집을 팔아서 이동한 거라고요. 근데 만약 집이 안 팔린다면 근본적으로 노원구의 아파트와 수도권의 집이 안 팔린다면 어떻게 갈아타기가 이루어집니까? 돈이 많아서 지금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다 그런 식이에요. 집으로 돈 벌었으니까 더 큰 걸 벌어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갈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돈줄이 끊길 거다. 돈줄이 완전히 끊긴다. 완전히 끊기지.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들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2월, 3월 거래량은 토지 거래가 아니 구조적으로 급등한 거고. 구조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거든. 그러면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건 정확히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왜 가격이 떨어져요? 강남 집주인들 얘기 들어봐요. 강남 집주인들은 강남 집값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안 하죠. 한 채 있는 걸 팔고 뭐 하냐고. 강남 집주인이 왜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집값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네. 매수자가 없다? 그럼 이거를 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베일리를 아니요. 가지고 있는데 한 채를 갖고 있는 말이 아니고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로 갖고 있다고요. 투자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채예요. 요즘 강남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투자로 왜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집을 원베일리를 입주하고 있으면 투자가 아니에요? 전세를 끼고 있으면 투자고 내가 입주하면 투자 아니냐고요. 일단은 아니라고 판단해야죠. 그게 왜 아닙니까? 왜요? 내가 거주하더라도 토지거래가 구역에 지정이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투자 가치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바라는 거하고 저희가 그걸 실수요자라고 해서 집값이 안 오르기를 바란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전세를 끼고 사나 거주하나 이거를 가지고 투자냐 투자 아니냐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로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투자와 투자 아닌 걸 뭘로 판단합니까? 정부는 다주택이면은 몇 년 전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2주택 이상이면 투기라고 했는데 지방에 2채 가지고 있으면 투기입니까? 그럼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투기입니까? 아니 투기라고는 하지 마시고 투자. 투자. 예. 그러니까 투자. 지방에 2채, 3채 그거 가지고 투자 아니에요? 투자냐고. 투자 아니에요? 지방에 오르지도 않는 집 2채, 3채를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 그걸 투자입니까? 그게? 그럼 뭐예요, 그거? 실수예요? 실수요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죠. 그럼 그럼 강남에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실수요자냐고. 투자예요, 실수요자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데 전세나 월세를 두고 있으면 투자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상황에 따라서 전세 월세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주거의 형태인 거지 그걸 가지고 한 채를 가지고 투자냐 투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는 거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왜 네. 투자를 구별해야 되냐면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자들은 못 팔고요. 실거주적 어떻게 팝니까? 팔고 갈아타는 거죠. 그거는 옛날처럼 세 채 가지고 있다가 한 채 두 채 파는 사람이 요즘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 채를 갖고 있어도 투자로 갖고 있으면 매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으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적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물 내놓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내가 거주하는 사람과 전월세를 내놓은 사람 중에서 누가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까? 지금은 전월세 있는 사람은 아예 금지죠.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에. 왜 금지예요? 못 팔잖아요. 전세 아니요. 쓰고 있는 집 어떻게 전세 내는 사람이 만기가 돼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기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8년. 그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실로 해야죠. 그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기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이게 매물이 빨리빨리 쉽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토제로도 2년 안에 실거주자 하면 돼요. 네? 2년 안에 실거주자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팔 의지만 있으면요 가격을 낮춰서 팔면 돼요. 근데 가격 낮춰서 팔 이유가 있냐고요.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진 사람이 이유가 생기죠. 왜냐면 자꾸 이유를 만들지 마시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2022년도에 집값이 빠진 겁니다.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공포가 지배가 되는 거죠. 지금 더 불확실성이 커요. 소장님. 그러니까 누구라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심리를 가지고 왜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데 자꾸 집값은 오른다고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집값도 무조건 떨어지나요? 안 좋아지는 현상이 양극화라고요. 경제가 좋아지면 지방의 아파트를 사도 돼요. 좋습니다. 저희 친합니다, 참고요. 저희 친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불꽃 튀는 열띤 토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